아울러 그의 추천을 받아 조조를 제남태수에 임명했다. 황보숭은 평소 친분이 깊었던 노식의 누명마저 적극 변호하여 다시 중랑장으로 복직되도록 도왔다. 조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황건적의 우두머리 둘을 정리한 공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주전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함께 영천을 방어하던 두 장수 가운데 한 사람만이 톡톡히 전공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 질투가 날 만도 했다. 주전은 황건적의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장보만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해치우고 싶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궁지에 몰린 생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장보의 운명은 뜻밖의 사건으로 결말을 맞이하였다. 그의 신복이 엄청이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자기만이라도 살겠다는 속셈에 장보의 목을 베어 관군에게 바친 것이다. 이렇게 장것과 장량, 장보가 모두 제거되었구나. 이제 잔당을 소탕하는 일만 남았으니 더욱 힘을 내도록 하여라. 주전은 황건적의 난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부하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우두머리를 잃었다고는 해도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적을 섬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한 장수가 주전과 유비 삼형제를 돕겠다면서 1,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성으로 왔다. 전국시대의 병법서로 이른난 손자의 후손 손견이었다. 그는 단연궁계 일학이라고 할 만큼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띄는 수려한 용모를 갖고 있었다. 그의 군사들 역시 수는 많지 않았지만 매우 잘 훈련되어 오하열이 반듯했다. 주전이 그를 알아보고 반겼다. 이게 누구요? 남다른 기지와 용기를 갖춘 송견 장군 아니오. 삼형제도 주전의 소개를 받아 송견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곧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할 전략을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비가 자신의 책략을 이야기했다. 아무리 약한 자도 축자사자 덤벼들면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줘 그곳을 유인한 다음 총공격을 펼치면 어떨까요? 일부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주전뿐만 아니라 성견도 유비의 책략에 관심을 보였다. 유비가 말을 이었다. 주전 장군님께서 양성의 서문을 맡아주십시오. 송견 장군께서는 남문으로 공격해 주시고요. 저는 북문 쪽으로 군사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럼 동문은 누가 맡는 거요? 그쪽에서는 일단 상당수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방향으로 동시에 공격하면 잔당들이 일제히 동문으로 달아나려 하겠지요. 그때 매복시켜 놓은 군사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우리가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놈들을 포위하면 됩니다. 유비의 책략을 들은 주전과 송견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기발한 방책으로 여겨졌던 것이었다. 새 장수는 자신들의 전략을 당장 실행에 옮겼다. 유비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아 순식간에 대부의 잔당들이 죽음을 맞았다.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시체들이 양성 동문 쪽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몇몇은 성을 기어올라 달아나려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렇게 황건적의 나는 비린내를 진동시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장보의 사망과 황건적 잔당들의 몰살 소식은 금세 조정으로 전해졌다. 그곳의 권력자인 십상시는 이번에도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벼슬을 내려 악정고투의 피로를 달래주려고 했다. 우선 주전은 황보승과 비슷하게 우거기 장군 겸 하남 지방의 총관리인 하남윤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들은 송견에게도 별군 사마의 벼슬을 내려 공을 치하했다. 비로소 주전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송견도 자신의 직함이 썩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유비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에게 몇 날 며칠이 흐른 뒤에야 안희연의 현이라는 낮은 관직이 내려졌을 뿐이다.
형님, 나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이오. 장비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관우라고 다르지 않아 이빨을 앙 다물며 겨우 화를 삭혔다. 그러나 유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했다.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하나둘이더냐. 조용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 유비는 안희연에 내려가 충실히 소임을 다했다. 고을 사람들도 사심없이 일하는 유비를 좋아했다. 관우와 장비는 한적한 시골의 삶이 답답했지만 의로서 맺은 형제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곳 생활이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황건적의 토발한 공로로 벼슬에 오른 이들을 모두 재심사한다는 전갈이었다. 근래 들어 거짓으로 벼슬을 탐했던 사람들 몇이 발각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재심사를 맡은 감독관 도구가 안희연에 다다랐다. 유비가 정중히 그를 모셔 현희에 앉는 자리를 내주었다. 도구는 그 호의에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 자리인 양 털썩 엉덩이를 붙였다. 그리고는 다과상에 놓아둔 차를 냉큼 마시고 나서 시큰둥하게 물었다. 유현이는 어느 가문 출신인가? 네, 저는 중상정왕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 도구의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다. 유현이는 어느 가문 출신인가? 네, 저는 중상정왕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 도구의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다. 그의 질문이 이어졌다. 황건적 토벌에는 어떤 공을 세웠는가? 제 공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탁현에서 을병을 일으켜 수차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뭐, 을병이라고? 그럼 관군을 보조했겠군. 네, 그렇습니다. 유비는 자기만큼이나 젊은 감독관의 무례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도구는 끝내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다. 너는 은근히 황족인 것을 내세우더니 그깟 을병으로 몇 차례 관군을 거둔 것을 큰 공이나 세운 양 자랑하는구나. 황족이 맞기는 하느냐? 을병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네 말을 입증할 증거를 가져와 보아라. 무조건 의심하는 상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유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곁에 서서 도구의 말을 전부 들었던 관리 하나가 유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현희님, 아무래도 저자가 뇌물을 바라는 듯합니다. 물론 유비도 이미 그런 점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뇌물을 주면서까지 관직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았다. 유비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결국 도구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유비 밑에서 일하는 관리 하나를 협박하여 조정에 거짓 상소를 올리게 한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중에 상을 내리마. 유현이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거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상소문을 써라. 일개 하급 관리가 감독관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조정으로 상소문이 보내지기 전 우연히 장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침 술 한 잔 걸친 장비는 관하로 달려가 방에 있던 도구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움켜쥐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난데없는 상황에 도구가 당황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그의 힘에 당해내지 못했다. 장비는 감독관 도구를 나무기둥에 묶어놓고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때리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또 다른 나뭇가지로 때리고 계속 매질을 했다. 버드나무 가지가 도구의 몸에 닿을 적마다 피가 튀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살려주시오. 그걸 몰라서 웃느냐? 뇌물이나 바라는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도구가 애원했지만 장미는 눈꽃만큼도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었다. 그때 요란한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 있던 유비가 마당으로 나왔다. 그를 보자마자 도구가 말투까지 싹 바꿔 처량한 목소리로 매달렸다. 유현이, 제발 이 사람 좀 말려다오. 내 목숨만 구해준다면 조정에다 좋게 말해주리다.
그때 관아마당이 소란한 까닭을 알고 싶어 관우도 자신의 방에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한눈에 사태를 파악하고 유비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형님, 아우가 저 자를 벌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칼을 뽑아 목을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황건적 토벌의 큰 공을 세운 보람도 없이 말든 관직을 내리더니 이제는 그마저 빼앗으려 들다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훗날을 기약하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관우의 말을 들은 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현희의 신분이 적힌 패를 꺼내 도구 앞에 던졌다. 이보게 감독관 나리, 나는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리를 탐내하는 사람이 아닐세. 자네야말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벼슬아치니 죽어 마땅하지 않겠나? 도구는 엄하게 자신을 꾸짖는 유비의 말에 겁을 먹고 몸을 떨었다. 급기야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비굴하게 굴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유현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비가 다시 버드나무 가지를 치켜들었다. 그러자 유비가 아우를 말리며 말을 이었다. 좋아, 자네 목숨은 살려주지. 큰 뜻을 품은 아우들의 손에 자네 같은 이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말일세. 그러면서 유비는 장비에게 도구를 묶은 밧줄을 풀도록 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도구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며 마당 한쪽에 광으로 기어가 몸을 숨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차는 아우들에게 유비가 당부했다. 저자를 죽이지 마라.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날 테니 짐을 챙기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삼형제는 안희연을 떠나 다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 유비는 관우의 제안대로 일단 고향 마을에 돌아가 앞일을 계획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삼형제가 보이지 않자 그토록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도구가 정주 태수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는 태수에게 유비가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도구에게 깜빡 속은 정주태수는 광군에게 유비와 두 아우를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광군이 따라붙은 것을 알게 된 장비가 버럭 화를 냈다. 그러게 그자를 죽여버려야 했어. 괜히 살려두어 이런 화근이 된 것이요. 그러나 유비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도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정말로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비는 두 아우와 함께 대주 태수 유해를 찾아가 잠시 몸을 의탁하기로 했다. 유해 역시 황족으로 유비의 종친이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황건적의 난이 잦아들고 나서도 십상시를 중시하는 한궁궐의 문란한 부패가 나날이 심해졌는데 그 결과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러워 도적대가 들끓었다. 그뿐 아니라 곳곳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엿보이기도 했다. 십상시는 그런 사실을 황제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계속 부정한 관세를 누리려면 그러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양 땅에서 일어난 장씨 형제의 반란이 심상치 않았다. 십상시는 우유를 유주 목사로 삼아 장씨 형제를 진압하게 했다. 유가 생각하기에 혼자 힘으로 그들에게 맞서 나가는 자칫 수세에 몰릴 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대주 태수에게 지원병을 요청했는데 때마침 그곳에 유비 삼형제가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대주 태수는 유비를 지휘관으로 임명해 관군을 내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훗날을 기약하려던 삼형제에게 다시 전공을 내세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수차례 황건적과 싸우며 전투를 익힌 유비의 병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막강했다. 장씨 형제의 군사는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곧 반란이 시납되었다. 유주 목사 유는 대주 태수에게 고마움을 전한 뒤 직접 조정해 유비 삼형제의 공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안희현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반란군을 물리쳐 한량없이 기쁜 마당에 감독관을 때리거나 관직을 내던졌다고 유비에게 시비를 거는 조정관리는 없었다. 오히려 반란군 진압에 공을 치하하며 평원현령 자리에 유비를 앉혔다. 때는 중평 6년 서기 189년이었다. 영재가 몹쓸 병을 알아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시름시름 앓았다. 어이가 갖가지 상지를 올렸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영재 스스로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다. 영재에게는 병과 협이라는 황자가 있었다. 변의 생모는 대장군 하진의 여동생인 하황후였고 변의 생모 협을 낳은 이는 후궁왕미인이었다. 하황후는 욕심이 대단한 여자였다. 애당초 천안 가문에서 태어나 황후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는 백정이었던 오빠를 대장군 자리에 오르게 한 것도 모자라 영해의 총애를 받던 왕미인을 독살해버렸다. 그러자 영재의 모인 동태우는 어미를 잃은 협이 가여워 자기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웠다. 두 황자의 성품도 달라 변은 나약했고 협은 영특하며 강건했다. 영재와 동태우가 내심 협을 황태자로 점찍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십상시들 역시 대장군 하진이 외척으로 뒤에 버티고 있는 변보다는 협이 황이 오르기를 바랐다. 그래서 영재의 명이 다해갈 무렵 우선 하진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황제 폐하께서 궁궐에 드시랍니다. 어느 날 하진은 영재의 시중을 드는 환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전가를 받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실 십상시의 음모였다. 그들은 하진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홀로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목숨을 빼앗을 심산이었다. 하진이 신복을 먼저 궁궐로 보내 상황을 살펴보니 불길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우두머리 건석으로 중심으로 한 십상시의 간악한 함정에 하진은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그는 궁궐에 대신 곧장 자신을 따르는 대신들과 장수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못된 환관놈들을 이번 기회에 모조리 척살해야 하지 않겠어? 이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하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 고함을 질러댔다. 그 기세에 대신들과 장수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치를 살폈다. 그때 젊은 장수 하나가 하진의 생각에 반기를 들었다. 진정하십시오, 대장군. 지금 십상시의 전행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섣불리 그들을 죽이려 들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젊은 장수에게 쏠렸다. 그는 다름 아닌 정근교의 조조였다. 하진이 몹시 불쾌한 듯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때 궁궐에 심어두었던 하진의 궁인이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대장군님,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궁궐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평소 영재의 죽음을 대비했던 하왕우는 아들 변을 천자로 옹립하고 자신은 학태우가 되었다. 십상시와 동태우는 불만이 커졌으나 병권을 진 하진이 살아있어 일단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동태우도 협도 진령이 되도록 십상시와 함께 일을 꾸몄다. 그와 같은 상황을 속속들이 부하들을 통해 자네들은 하진은 다시 대신들과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십상시가 언제 또 나를 죽이려 들지 모르오. 어떻게 해야 조정의 권력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소? 하진이 답답함을 토로하자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모름지기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제게 정예병 5천을 내주시면 권력을 탐하는 환관들을 몽땅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천자를 황후로 세우겠습니다.
그 장수는 원소였다. 그는 4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사회교유의, 사회교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용장이었다. 하진은 원소의 용기를 극찬하며 그가 요구한 대로 5,000명의 정예 군사를 내주었다. 이전과 달리 조조는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얼마 후 원소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진격하자 환관들이 크게 당황했다. 워낙 기습 공격을 감행하던 터라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군사의 기세가 거센 것을 본 환관은 스스로 우두머리인 건석을 죽이고 원소에게 투항했다. 그것이 전부 몰살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소가 환관들을 죽이려 들자 이번에는 하태우를 찾아가 간청했다. 태우마마 부디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하태우는 원래 비천한 신분이었으나 환관들의 도움으로 궁궐에 들어와 황후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정을 생각하며 환관들을 구슬렸다. 알겠다. 내가 오라버니에게 사정해보마.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천자를 돕겠느냐? 네, 태우마마 그리하겠습니다. 하태우는 곧 환관들의 목을 치려는 원소의 군사를 궁궐 밖으로 내보냈다. 그 결정이 영 못마땅했던 원소가 하진을 찾아가 불만을 내비쳤다. 환관들을 살려두면 분명 후환이 따를 것입니다. 글쎄 태우께서 저리 나오시니 난들 별 수 있나? 하진의 말에도 원소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시켜 은밀히 환관들을 처치하면 어떻겠는지요? 응, 그럴까? 그럼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면 태우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진은 원소의 청을 받아들여 지방의 몇몇 장수들에게 밀서를 보냈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하진이 하태우 덕분에 목숨을 건진 환관들을 이용해 동태우를 독살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동태우와 십상시는 영제 이후를 대비하여 이해관계가 통했으나 더 이상 운명을 함께하긴 어려웠다.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은 일단 하진의 요구를 받아들인 뒤 다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하진의 밀서를 받은 장수들 중에는 동탁도 있었다. 그는 황건적을 토벌할 때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쳐 먼 지방의 현관으로 임명되었다. 평소 야심이 컸던 그는 지방 관야에 틀어박혀 20만 대군을 양성하면서 훗날을 기약하고 있었다. 드디어 세상이 나를 찾는구나. 동탁은 밀서를 읽고 쾌제를 불렀다. 그는 곧장 20만 대군의 전열을 정비하여 낙양의 궁궐로 향하였다. 그런데 워낙 대군이 움직이다 보니 그 소식이 금세 십상시에게도 전달됐다. 오랫동안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환관들의 정보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동태우를 독살하는 일에도 협력했건을 끝내 만행을 저지르려 드는구나.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진을 없애버려야겠다. 십상시는 이렇게 의견을 모은 뒤 하태우의 서찰을 위조해 하진에게 전했다.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궁궐에 들어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누이 동생의 부름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하진은 호위무사도 없이 혼자 궁궐에 들어섰다. 어린 천자의 외삼촌이라는 자만심에 비록 칼을 차고 있기는 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늦추던 것이었다. 아무리 대장군이라고 해도 멀북해 있던 수십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것을 당해낼 순 없었다. 아, 진작 원소의 말을 따를 것을. 하진은 방심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본 한 궁인이 하진의 집으로 달려가 십상시가 벌이는 일을 장수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원소와 조조가 곧장 칼을 빼들고 군사를 이끌어 궁궐로 달려갔다. 하진이 죽임을 당한 마당에 지방 장수들의 군사를 기다리고 있을 까닭이 없었다. 용맹한 두 장수가 지휘하는 병사들의 돌격에 궁궐은 금방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대부분의 십상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환관 천여 명까지 처참히 도륙을 당했다. 특히 십상시의 시신은 숨통이 끊어지고 나서도 여러 차례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십상시 가운데 장양이라는 이름의 현관만 간신히 몸을 숨겨 궁궐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는 어린 천자와 진유왕을 인질로 삼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장양은 말을 타고 북망산까지 달아났으나 도망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원소와 몇몇 병사들이 천자를 구하기 위해 추격의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까마득한 절벽 위에 다다른 장양은 더 이상 달아날 데가 없었다. 저들의 칼에 우참이 살해당해 죽느니 강물에 뛰어들어 죽자. 그렇게 마지막 남은 십상시였던 장양이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한 원소는 천자와 진류왕을 정중히 보살피며 궁궐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십상시와 대장군 하진이 사라진 궁궐을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원소는 천자를 새로운 황제로 세워 나라의 평온을 되찾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궁궐에 거의 다다를 무렵 멀리서 엄청난 수의 군사가 흙먼지를 피워 올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탁의 병사들이었다. 장군은 누구십니까? 나는 동탁이라고 하네. 대장군의 밀서를 받고 궁궐에 가는 길이지. 원소는 동탁이라는 이름을 듣고 예를 갖췄다. 하진이 밀서를 보낸 지방 장수들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탁의 말투가 무례하게 들리긴 했으나 연배가 위인지라 기분 나쁜 내색을 감추었다. 원소는 그동안 궁궐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준 다음 천자와 진유왕에게 동탁을 인사시켰다. 동탁은 마치 오래전부터 두 황자를 모셔온 듯 아무 거리낌 없이 충신행세를 했다. 그러면서 동탁은 마음속으로 어느 쪽이 황제가 돼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요모조모를 따져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민은 쉽게 결론이 났다. 천자는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라 난세에 어울리지 않아 그보다는 진유왕이 총명하고 담대해 보이는군. 동탁은 야욕이 큰 사내였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앞장서서 진유왕을 황제로 추대한 다음 조정의 권세를 독차지할 마음을 품었다. 얼마 뒤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던 궁궐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머지않아 천자가 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모든 일이 수습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일 뿐이었다. 잠잠할 것 같은 수면 아래에서는 또다시 태풍이 몰아칠 낌새가 엿보이고 있었다.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 법. 누구보다 동탁의 언행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사들을 낙양성 밖에 주둔시키고 나서 1천여 명의 정예병만 거느리고 다니며 위용을 뽐냈다. 대장군 하진이 죽었으므로 그에게 명령을 내릴 상관도 없었다. 동탁은 궁궐 안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저녁마다 벼슬아치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 상당수의 대신들과 장수들은 그렇게 동탁의 편이 되었고 또 다른 상당수의 대신들과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동탁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동탁이 야욕의 한 자락을 펼쳐 보였다. 여러 대신들과 장수들을 초대한 잔치에서 큰 칼을 허리에 찬 그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생각에 지금의 천자께서는 황제가 되실 그릇이 못되오. 그러니 진유왕께서 황위에 오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을 대신들과 장수들의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니었다. 이미 천자를 폐위시키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의중을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살필 때 형주 자사 정원이 나섰다.
대체 지금의 천자께서 어떤 흠결이 있어 그런 망발을 하는 거요?